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겁니다. 1m를 1m를 우리가 보내고자 할 때 물의 수압 부분은 얼마 정도 된다고요? 0.01 메가파스칼. 그리고 1 메가파스칼의 압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리는 얼마죠? 100m. 그게 수압에 대한 수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5m 되는 위치에 5m 되는 위치에 이 물을 이 위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5m까지 올려야 되니까 얼마의 수압이 필요하죠? 그렇죠. 0.05 우리 배웠듯이 0.05 0.05 메가파스칼의 압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0.05 메가파스칼이 맞아요. 이게 이론상으로. 그럼 0.05 메가파스칼 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면 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자꾸 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힘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찰. 그게 마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중력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찰이 생기게 되면 원래 0.05 메가파스칼의 압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5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5m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간다. 못 간다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가냐면 그냥 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4.5m밖에 못 간 거예요. 4.5m. 자, 이러면 또 헷갈립니다. 이러면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이 편한 걸로 4m밖에 못 간 거야. 됐나요? 4m밖에. 이론상으로 0.05 메가파스칼의 압을 주면 얼마까지 가야 돼요? 5m까지 가야 돼요. 근데 뭐가 생기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뭐 중력 가속도 그다음 여러 가지 또 관내의 뭐 거친 정도에 따라서 이게 뭐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5m까지 못 가고 4m까지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와야 물이 나올 건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보낼 때는 0.05 메가파스칼 이론적인 물의 압에다가 플러스 뭘 해줘야 돼요? 마찰 때문에 손실되는 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마찰 때문에 손실된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마찰 때문에. 원래 5m까지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만큼 못 갔잖아 지금. 그럼 얼마 못 간 거예요? 1m가 바로 마찰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높이. 물에 대한 높이니까 뭐죠? 수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마찰 손실 수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을 올리고자 하고 할 때 물이 이동할 때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만 실제로 펌프를 설치할 때는 0.05 메가파스칼에다가 지금 손실되는 값이 얼만데요? 그렇죠. 1m니까 1m만큼 손실됐으니까 이 정도 압이 더 필요하죠. 그럼 1m에 대한 압은 얼마예요? 0. 그렇죠. 0.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총 펌프의 압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0.06 메가파스칼의 압을 설치해야 돼 최소. 그래야 물이 여기까지는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 2번에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해서 가로 동그라미 1번 관속에 흐르는 물체의 압력의 변화는 관내 마찰과 관의 어떤 굴곡 그리고 밸브 그리고 강경의 변화에 의해서 뭐한다?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관내 마찰 손실 수두는 관 속에 물이 흐를 때 물 분자가 관내의 벽과의 마찰 저항과 물의 점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바로 마찰 손실 수두구나. 그래서 그걸 구하는 식이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찰 손실수.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3번 물의 수질인데 가로 1번에 물에 뭐가 나와요? 경도. 물의 경도는 뭐냐면 물이 딱딱한 정도입니다. 물이 딱딱한 정도. 그래서 물 속에 녹아있는 무슨 양?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양을 이것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100만 분율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게 바로 물의 경도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의 경도란 것은 물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집집마다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연수기. 물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빨래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더라도 좀 뭐죠? 물의 상태가 몸에 맞는 게 좀 이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뭘 달아요? 연수기란 걸 달았어요. 물을 뭐 하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슨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그네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안에다가 뭐 석회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 연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석회 부분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양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줄이면 마그네슘 양은 안 보여요, 이게. 마그네슘 양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보이는 탄산칼슘이란 걸로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탄산칼슘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물의 경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경도가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적을수록 물이 낮은 거죠. 경도가 연한 거죠. 그래서 경도가 있고 경도가 물이 딱딱한 정도가 높은 게 경수. 그다음 경수보다 낮은 게 뭐죠? 뭐 연수, 뭐 적수도 있지만 아예 이게 없는 거 있죠. 탄산칼슘 자체가 없이 증유수라고 하는데 재료가 되는 게 바로 거의 뭐냐면 극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증유수라고도 얘기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물의 정도가 딱딱한 물이 있고 약간 연한 물이 있고 이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딱딱한 물은 몸을 씻어도 물이 제대로 뭐죠? 씻기지가 않고 빨래를 하더라도 빨래가 거품이 잘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물이 되게 딱딱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워낙 딱딱하고 물이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망이 있죠. 방망이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랬다고요. 이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만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물의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보다 경도. 그러면 경도 자체가 되게 높은 게 바로 경수. 그러면 이 경수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물이 딱딱하니까 아까 세탁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뭐가 많으냐면 스케일. 물때가 많이 생겨요. 물때가. 그러면 이런 경수를 가지고 만약에 보일러에 물이 들어가야 물을 끓여서 쓰잖아요. 근데 이런 물을 가지고 끓이다 보면 나중에 물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물때가 되게 많이 끼게 돼요. 이런 물때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 여러분들 뭐죠? 스케일링하고 이 부분 스케일도 하고 막 그렇게 시석 부분 제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도 뭐가냐? 물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경수가 될수록 물의 경도가 높을수록 물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사용하는 물은 경수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물때가 많이 생기면 아무리 열을 가열해도 열이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고 그 정도 하면 근데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ppm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단위. 이 단위인데 자 뭐가 나오냐면 1ppm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1ppm. 1ppm. 1ppm이 뭐냐면 뭘 줄임말이냐면 이게 1이고요. 1. 그렇죠? 1. 1파트. 그러니까 1단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P는 뭐예요? 퍼. 분수. 퍼. 아시죠? 그리고 M은 뭐예요? 밀리언. 밀리언이 뭐예요? 100만.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예요? 단위가 pp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분의 1을 쓰는 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분의 1을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정수로 고치면 0.0 0 하나 둘 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 시내 가다 보면 그 전광판에 CO2 있죠. CO2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나타낼 때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전광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001 100만 분의 1이면 상관없죠. 100만 분보다 더 작으면 0.000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사람들이 뭐죠? 공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냐면 이거를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ppm으로. ppm이 나와도 얼마인 줄 아세요? 0.005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100만 불로 하면 공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이게. 그러니까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ppm이 100만 분의 1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두 개 나왔어요 지금. 단위 자체가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서 1뉴턴/per 제곱미리가 1메가파스칼하고 같다는 거 외웠고, 그 다음 이건 설비에서만 나오는 건데 1ppm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100만 분의 1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1pp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줄여서.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ppm을 나중에 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정수로 고치면 이걸 0.00으로 하든 아니면 분수로 100만 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pH가 나오는데 pH는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 수소 이온이 물 속에 녹아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pH입니다. 그래서 pH는 뭐냐면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호 자체. 그래서 그 역수에 대한 상용 치수를 표현, 뭐 역수 상용 그런 거 필요 없고, 수소 이온 농도를 표시하는 게 바로 뭐다? ppm.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게 성질이 산성, 중성, 알칼리성 들어보셨죠? 이걸 나타낼 때 바로 뭐냐면 이 pH 값을 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pH 값이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중성이 보통 얼마냐? 중성이 얼마일까요? 7입니다. 이 pH 값이 7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 물질이 중성인지 산성인지 아니면 뭐죠? 알칼리성인지 판단할 때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면 pH 값이란 게 나와요. 그게 7이 나오면 뭐란 얘기예요? 중성이란 얘기예요. 중성. 그러면 pH 값이 7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알칼리입니다. 그게 알칼리성. 그게 한 11 정도 나오면 강알칼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그러면 7보다 작으면 이게 산성이에요. 이게 산성. 그래서 이 정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pH 값이 7이 되면 중성, 7보다 크면 뭐죠? 알칼리성. 그 다음에 7보다 작으면 뭐죠? 산성. 됐나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또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콘크리트가 무슨 성질이냐면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성분이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칼리 중에서도 강알칼리입니다. 되게 알칼리가 높아요. 그런 강알칼리가 돼 있는데, 자, 철근 있죠.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철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철근 부분이, 철이란 부분은 물이 닿으면 뭐가 돼요? 부식이 되죠. 녹슬죠. 그런데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할 때 콘크리트는 물을 섞어서 만든 거죠. 왜냐면 콘크리트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물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닿으면 당연히 철근이 부식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시멘트 있죠. 시멘트하고 물이 뭐가 되면서 희석이 되면서 이 시멘트가 뭐가 높다니 수소이온 농도가 되게 높은 강알칼리성을 가져요. 이게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성질을 가지는?
그렇죠. 알카리성을, 강알카리를 가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은 강알카리 부분하고 만나면 뭐가 안 돼요? 부식이 안 돼요. 부식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부식이 돼요? 산성. 산화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산성이 돼야 되는데 산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대기에 있는 CO2 있죠, CO2. CO2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성. CO2가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끊임없이 침투해요,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CO2는 뭐죠? 여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콘크리트가 전부 다 강알칼리 맞죠? 강알칼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CO2가 계속 침투하면서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알칼리가 조금씩 CO2가 들어오면 강알칼리가 약알칼리가 되었다가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요? pH 값이 7이 되는 중성으로까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되겠어요? 산성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철근이 뭐가 돼요? 부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식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 부착력이 붙어있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이 가게 되고 그럼 물이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콘크리트의 중성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성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중성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중성화 일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철근이 부식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성과 산성과 알칼리 부분을 기본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pH 값이 7 정도 되면 중성이고 7보다 크면 뭐죠? 알칼리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근을 부식시키는 것은 알칼리다, 산성이다. 산성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답해 보세요.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관 있죠, 관. 물이 흐르는 관. 이걸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흐르는 관이 있는데 이 관도 부식이 돼야 안 돼요? 부식이 되겠죠. 부식이 돼요. 그러면서 스케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이 오래되면 부식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철근이 관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 부식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하게 되면 물에 녹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교체하면 되잖아요. 교체하면 되죠. 근데 교체하기가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옛날 건물들은 이 배관이 어디에? 그렇죠. 벽 속에. 바닥이나 이 콘크리트 안에 뭐가 있어요? 매설을 했거든요. 삽입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려면 콘크리트를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거의 해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물 오래된 건 건물은 뭐죠? 뭐 보수하고 보강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가면 돼요. 보세요. 그리고 도장하면 되고 그럼 깨끗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밖에를 뭐죠? 휘황찬란하게 하더라도 안이 뭐죠? 썩어지면 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내에서도 철근이 매립돼 있으니까 관이 뭐죠? 매립돼 있으니까 이 자체 부분이 부식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아예 구조물 자체 부분을 기둥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두는데 기둥에 보통 배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바닥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바닥 부분을 좀 털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배관 자체를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관을 밖으로 빼요.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이 오래되더라도 배관만 뭐 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바뀌어요. 바꾸는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배관은 시간이 지나면 녹슨다고 얘기했죠. 녹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의 성질 자체가 산성화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 농도 값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화음이 들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낮춘다, 어떤 사람은 높인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다시요. 다시 얘기할게요. 철이 부식이 되는 이유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까?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까? 산성이니까 부식이 되는 겁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pH 값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걸 산성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다시요. 그러면 자,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부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배관에 흐르는 물이든 여러 가지든 수소 이온 농도의 값을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 대책으로 수소 이온 농도 값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죠. 낮추면 뭐가 되기 때문에?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기 중에 하나로 지금처럼 두 개로 답이 나왔잖아요. pH 값, 수소 이온 농도 값을 높인다가 아니고 낮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념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냥 외워야 돼요. 앞자를 따서 외우든 뒷자를 따서 외우든 중간을 외우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설개론은요. 법하고 조금 틀려요. 법조문은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법은 이 문장이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낸다고요. 그 중에서 숫자를 바꾸든 토시를 바꾸든 한다고. 시설개론은 개론이죠. 법이라는 게 잘 없어요. 물론 법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개론적인 이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문장을 외웠다고 해서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하시고 더 많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딱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아웃라인을 딱 만들어 드리면 그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생각하는 순간에 3,000% 빠져요. 문제를 자기가 만들기 시작해요. 문제는 쉬운 문제면 쉬운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자기가 쉬운 문제를 뭐죠? 되게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하는 그 범위까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없이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바로바로 그냥 그걸로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까지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pH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무턱대고 뭐죠?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pH 값을 수소이온 농도 값을 낮춘다. pH 수나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근데 개념 자체가 뭐냐면 알칼리가 되면 부식이 안 되지만 중성에서 내려가는 뭐가 되면 산성이 되면 부식된다. 그럼 중성이란 값이 7이고 숫자가 내려갈수록 뭐가 되니까? 산성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치값을 내리면 산성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개론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설개론은 제가 앞자를 따는 경우는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 앞자 따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 개념 가지고 설명 많이 해요. 근데 그 개념도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쉬운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 pH 값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pH 값이 그런 개념이 되고, 보통 그래서 덤으로 하나 알아주실 거는 우리가 먹는 물 있죠. 먹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디에 가까워요? 중성에 가까워요. 중성에. 이게
너무 알칼리가 돼도 안 되고 너무 산성이 돼도 안 돼요. 그게 준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먹는 분 보면 58에서 얼마? 85, 58, 85 이렇게 하나 정도는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수치예요. 이런 수치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해놓으셔야 이제 외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수치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에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물 말고 다른 물 말고 다른 물은 뭐 이게 이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다? 5885다. 아시겠죠? 5885. 데칼코마니죠. 그죠?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딱 맞잖아요. 지금 5885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을 먹을 때마다 5885 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5885 그렇죠? 그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계속 외워지셔야 다른 거 외우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5885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잔류염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소독 효과가 있는 유효염소가 있어요. 염소라는 거 아시죠? 소독량. 그런 부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유효염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속에는 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 하려고? 박멸하려고, 없애려고 염소라는 성분, 소독약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이제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면 소독약 냄새 나는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먹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왜? 그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유효 염소 공급을 하는데 이 염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물속에 어느 정도 잔류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불러요? 잔류 염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염소 뭐 알겠죠? 염소 이 염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돗물에서 약간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이유는 미생물의 소독 효과가 있는 유효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물탱크에 너무 장시간 물이 머물러 있게 되면 잔류염소의 양이 뭐하죠? 적어진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잔류염소를 제가 왜 얘기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잔류염소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뭔지가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 문제를 틀리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염소가 소독인데 소독이라는 부분은 균을 없애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물속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우리한테 좋지 않잖아요. 왜? 그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남아있게 되니까. 그럼 그게 쌓이게 되면 노폐물이 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없애려고 집어넣은 게 그거라고 이게. 염소라고 이게. 근데 그 염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이제 냄새가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정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 잔류염소는 들어가서 소독약이 들어가서 균을 다 이렇게 없앴겠죠. 없애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요. 그게 이제 남아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균이 생기면 없애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 물이 그러니까 염소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희생을 하는 거니까 그 양만큼이 사용하기 되기 전까지 딱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물을 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 염소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고. 그럼 없어지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미생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없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 몸에서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 부분에 관한 형태를 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시간 존재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잔류염소 부분에 관한 형태가 3번 보시면 물탱크에 너무 장기간 물이 머물게 되면 잔류염소의 양이 뭐하면서 적어지면서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잔류염소가 많을수록 물질을 그러니까 물의 오염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잔류염소를 제거해서 없애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잔류염소가 뭔지를 모르면 그 말이 그냥 안 좋은갑다 생각하고 뭐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장,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주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은 이걸 문장을 다 외워서 다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2차 시험에 나오는 주관식은 또 주관식도 아니에요. 서술형이 아니라고. 그냥 가로역기예요. 가로역기. 단어 쓰는 거예요. 단어 쓰는 거, 숫자 쓰는 거. 그러니까 주관식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객관식을 변형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지 X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함수가 뭔지를 파악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함수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아시겠죠?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앰으로 해서 오염 부분을 막을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08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급수 설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 설비. 급수 설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급수 설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배관의 구배를 적절히 잡아서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직선 배관한다. 자, 뭐가 나왔어요? 구배. 구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구배. 자, 여기서 구배라고 하는 것은 뭐 10배, 9배, 그 9배가 아니에요. 9배가 아니고 뭐를 얘기하면 기울기. 9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기울기. 또는 다른 말로 경사. 그리고 다른 말로 물매.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죠. 이렇게 돼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9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또는 경사 또는 뭐죠? 물매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물이 잘 흐르도록 하려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 맞죠? 그러니까 관을 뭘 줘야 돼요? 9배 기울기를 줘야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물이. 됐나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9배를 줄 때 어떻게 9배를 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평을 긋고 수직을 꺼요. 그럼 이게 100이에요. 이게 100이에요. 그럼 100m가 되든 100cm가 되든 뭐 100mm가 되든 상관없어요. 수평이 100일 때 높이가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요. 이런 식으로 간이 지나간다고. 이걸 뭘 줬다고 얘기해요? 9배, 기울기, 경사, 물매를 줬다고 그래요. 얼마의 9배를 준 거예요? 100분의 1의 9배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얼마요? 100분의 1의 9배를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9배를 주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1에 대한 9배, 경사, 기울기를 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9배가 더 커요? 100분의 2가 큰 거 맞죠? 근데 보통 9배를 줄 때 위에 있는 숫자 부분은 거의 1을 쓰지 2, 3, 4 이렇게 쓰지는 거의 않습니다. 우리가 설비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둘 중에서 누가 기울기 9배가 큽니까? 50분의 1 큰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숫자가 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과 50 중에서는 누가 커요? 100이 크지만 그걸 분수로 하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분모의 숫자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분자는 같을 때 위에 있는 걸 분자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걸 분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가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모, 아시죠? 위에가 분모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위에는 분,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100하고 50 중에서 분모는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위에가 같을 때. 그래서 이게 더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볼게요. 여기 반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리고 똑같이 1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보시면 100분의 1보다 50분의 1이 9배가 더 크잖아요. 기울기가.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1하고 50분의 1 중에 누가 9배가 크다? 50분의 1.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가서는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헷갈리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를 표시하죠. 관에 대한 단면을 자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관을 잘랐어요. 그때 관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경은 내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외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외경, 내경 구별 없이 관경이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름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내경, 외경 구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에 있는 뭐다? 지름. 그럼 이 지름을 관의 뭐다? 직경. 그래서 관의 직경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관경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또는 관의 지름. 그래서 관경 또는 관지름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관경, 관지름. 되죠? 그러면 자, 관경하고 관지름 있는데, 관경하고 관지름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배수관이냐 급수관이냐 뭐 이런 거 있다는 조금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관경에 대한 크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주문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내서 표준화되어 있는 크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표준화 크기를 가지고 만들고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크기들을 만들어요. 그 일반적인 표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경, 관의 지름은 표준 크기가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보통 15부터 시작합니다. 15. 물론 10도 있어요. 10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15. 그래서 15mm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15A라고도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리미터인데 이걸 잘못 표시하면, 미터로 표시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A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A가 무슨 뜻이에요? 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기 지금은 이거 거의 잘 안 쓰고 그대로 뭐가 되냐면 15mm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경 표시할 때. 그 다음에 15mm 광경이 있고 이거보다 한 치수 크다고 얘기합니다. 한 치수 큰 게 얼마인지 아세요? 20입니다. 20mm. 그럼 20mm보다 한 치수 큰 건 얼마일까요? 25. 25보다 한 치수 큰 거 얼마일까요? 이게 30이 돼야 되는데 30이 아니고 32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가져오는 광경은 인치거든요. 1인치, 2인치, 1.5, 1과 3분의 1인치, 1과 3분의 2인치 이렇게 표시해요. 인치를 우리가 미리로 고치다 보니까 이게 30에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31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32로 본 거예요. 그래서 32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외국 부분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마예요? 20. 20보다 한 치수 큰 게 25. 25보다 한 치수 큰 게 32. 32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마냐? 35가 아니고 얼마예요? 40입니다. 40. 40보다 한 치수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일까요? 50입니다. 50. 그럼 50보다 한 치수 큰 게 또 있겠죠. 얼마일까요? 65입니다. 이게 60이 아니에요. 65입니다. 다 인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65보다 한 치수 큰 거는 80입니다. 중간에 75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80으로 갑니다. 그럼 80보다 한 치수 큰 거 100이 됩니다. 그 다음 100보다 한 치수 큰 거 쭉쭉 있을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외우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디까지는 100까지는 표준 치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관경, 관의 직경, 배관에 대한 직경,
이거는 15부터 시작해서 20이 있고 25가 있고 32, 40, 50, 65, 80, 100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광경, 관의 직경에 대한 것은 표준화되어 있는 크기는 15, 20, 25, 32, 40, 50, 65, 80, 100 됐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 오늘 외울 게 몇 가지 나오죠. 예. 제일 작은 게 거의 15. 15도 작은 게 10도 있는데 보통 15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15 다음이 한 치수 큰 거 뭐다? 20. 20보다 한 치수 큰 거. 25. 25보다 큰 거. 32. 30보다 큰 거. 40. 40보다 큰 거. 50. 50보다 큰 거. 65. 60보다 큰 거. 80. 80보다 큰 거. 100. 됐나요?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나중에 편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32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만데요? 물어보면 40이 나와야 돼요. 35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광경이 급수관, 배수관, 뭐 소방에 대한 관이 나올 때마다 이 치수가 그대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치수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한 치수 큰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경.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 광경이 자, 여러분들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광경이 커요? 100이 크죠? 그럼 똑같은 물이 흐를 때 누가 막힐 염려가 커요? 50이 막힐 염려가 커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광경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물의 양이 똑같은데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더 많이 막힌다고요. 그럼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서 누가 기울기를 더 크게 해줘야 돼요? 50이지. 무슨 말이세요? 광경이 그래서 두 개 중에서 광경이 작을수록 구배를 뭐 하는 거예요? 크게, 경사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왜? 막힐 염려가 크니까. 광경이 크면 막힐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배를 뭐죠? 작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기본 원칙.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면 구배라고 하는 것은 이 광경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광경의 역수 있죠. 역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1분의 50이죠. 1분의 50이니까 그걸 역수하면 얼마예요? 50분의 1. 즉 뭐냐면 광경의 역수를 한 9배 있죠. 그 9배보다는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50mm 광경을 얼마 정도 9배 정도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역수한 값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얼마 이상 해라는 얘기예요? 50원. 50분의 1 이상 9배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100mm 광경이다. 그럼 100mm 광경은 이거 역수보다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로 해주면 돼요? 100분의 1. 100분의 1 이상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경을 정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보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100mm 광경인데 9배를 50분의 1로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00분의 1과 50분의 1 중에 누가 커요? 50분의 1. 100분의 1은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돼요?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보다 큰 50분의 1로 했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100mm인데 150분의 1로 기울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00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이가 돼? 그게 일반 원칙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값을 아예 그냥 이거보다 더 9배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원칙을 따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수업 기본 과정 들어갈 때 기본 베이스로 다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걸 모르면 기본서를 나가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다 설명 또 하느냐? 안 해요. 그때 가서 이거 설명 안 해요. 그까지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계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번. 민법 같은 1차 과목인데 민법하고 회계는 1.5씩 하죠.
지금은 한 번씩 하지만 기본 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5씩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씩 나가다가 2주 간격으로 뭐가 돼요? 한 번 더 하게 돼요. 한 번 더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민법하고 회계는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거의 합쳐서 거의 2번씩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시설교는 한 번밖에 안 한다고. 그래? 양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민법하고 회계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그 비중을 높인 거예요. 근데 별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올해 시험만 봐도 그래요. 이번에 시험 본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설교는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시설교는 쉬운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시설교이 높다 보니까 회계 과락만 넘으면 야 과락만 좀 넘어라 내가 도와줄게 해서 시설교는 점수를 뭐죠? 거의 커버해주는. 그렇다면 민법이 높으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시설개론이 높아서 점수를 거의 잡아주는 경우가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번도 2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설개론에서 워낙 탄탄하게 또 해놓으니까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다고. 예. 고득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시설개론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설개론이 또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느냐가 또 당락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1pp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100만 분의 1. 1ppm이 100만 분의 1이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pH 값이 중성은 얼마? 7. 그럼 7보다 크면 알칼리, 7보다 작으면 산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 관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기울기가 바로 뭐다? 9배. 다른 말로 경사 또는 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수평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수평분의 높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수가 쭉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게 얼마다? 15, 그 다음 20, 그 다음 25, 그 다음 32, 그 다음 40, 그 다음 50, 그 다음 65, 그 다음 80, 그 다음 100 이렇게 치수를 한 치수씩 증가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32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마예요? 40. 15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마예요? 20. 25보다 한 치수 큰 게 얼마예요? 32.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외우는 게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시험 쉬었다 들어갑니다.